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이제 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점점 좀 시원한 바람이 부는 이제 드디어 이제 가을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을을 맞이해서 저희도 스튜디오 분위기를 좀 바꿔봤습니다. 이쁘죠? 어떻든 갖다 놓으니까 녹색이 눈앞에 있으니까 상당히 좋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집에 갖다 놓으시고 아니면 주변에 가까운 분들에게 선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께서 지난 8월 달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던 최무룡 대령님 다시 한번 모셔가지고 우리나라 기갑 그리고 대한민국 육군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령님.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녹화를 진행하는 이제 9월 3일 날 중국에서 이제 전승절 행사가 이제 베이징에서 이제 거창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군사 퍼레이드 보면서 이 핵탄두를 막 저런 식으로 막 갖다 놓고 전시하고 이런 거 처음 이제 봤는데 대령님께서도 아마 이제 이동 중에 잠깐씩 이제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나요? 걱정이 많이 되죠. 걱정이 많이 된다. 네, 보면서 네. 참 21세기 되면서 네. 어떻게 보면 권위주의 국가들이 그 비효율성을 제거하면서 기계 IT의 힘을 빌어서 네네. 더 효율적으로 네. 국가 체계라든가 군사력 건설에 네네.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거를 보면서 아주 섬찟섬찟했습니다. 사실 뭐 여러 가지 정말 작심하고 원래 이런 이제 퍼레이드가 다 그렇긴 합니다만 내놓는 하나하나가 보면 다 섬찟하고 저거를 과연 어떻게 당해야 될까 막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직접 국경을 접하고 있지 않다라는 게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한 1,300km 됩니다, 국경이.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옛날에 농담처럼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보면은 그 통일이 되면 훨씬 더 추운 곳에 가서 긴 국경을 지켜야 되니까 더 힘들어져. 막 이런 이야기 해줬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통일되면은 군대를 줄인다는 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네. 지금 250km 국경선을 가지고도 40만, 50만 그러는데 예. 1,300km면은 예. 줄이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참 여러 가지로 이제 걱정이 되는 이제 그러한 정세고 사실 이제 우리는 어떻든 평화에 너무 익숙해졌는데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을 좀 바꿔야겠다 네. 생각이 좀 듭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기갑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그 대령님께 제가 꼭 여쭤보고 싶었던 게 좀 있었어요. 이 보통 우리가 걸프전, 뭐 이라크전 이런 거 보면은 미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미국이 그렇게 기갑 세력이 세다 이런 생각은 별로 안 해들었는데 거침없이 전진한다. 라는 생각이 막 들었어요. 끝없이 계속 전진을 해가지고 상대방을 그냥 격파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는데 정작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다 보니까 러시아군도 우크라이나군도 뭔가 기갑이라는 게 제대로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는 물론 드론 문제뿐만 아니고 이게 이제 보급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인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특히 이제 러시아 초창기에 보면은 러시아 군대가 막 전진을 했는데 막 연료가 떨어져가지고 그냥 막 버리고 가고 방기하고 가고 막 이런 적이 많았는데 과연 대한민국 그 기갑의 공세지성 능력은 어떤가라는 궁금증이 좀 들어가지고 사실은 이제 길 다니다 보면은 이 유조 트럭 이런 거 보면은 유로 트럭 보면은 저게 생각보다 훨씬 많겠지라는 생각도 드는데 과연 어떠신지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가슴 답답해지는 질문을 하셨는데 예. 지금 뭐 우리가 자랑하는 기동군단 7기동군단 네, 7군단. 원래 저희 기동군단 2개 있었던 적이 때가 있었습니다. 그랬나요? 아십니까? 몰랐어요. 지금은 이제 없어진 6군단이 예. 한때 기동군단이었습니다. 오. 그때 이제 2개 기동군단을 운영했던 이유가 예. 그 지속 지원 관련된 분야입니다. 서로로 이렇게 교차로. 예. 7군단 하나만 가지고는 전쟁 끝날 때까지 네. 그거 뭐 손실률 이런 거 고려했을 때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를 더 만들었다가 예. 근데 뭐 같은 숫자의 부대를 가지고 군단을 2개 나눠놨다 그래가지고 그게 뭐 더 늘어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 그것 다시 이제 하나로 통합을 했는데 네네. 이 기계화 부대 지속 지원은 정말 그 전쟁의 승패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거든요. 네네. 예를 들어서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 같은 경우는 진짜 그 구데리안이나 이런 사람들은 전차 연료가 떨어질 때까지 전진을 요구합니다. 떨어질 때까지. 떨어질 때까지. 음. 근데 반면 그래서 이제 가끔가다 러시아군 이제 소련군한테 역습당해가지고 격파당하는 격파당한 적인데 예. 그래서 소련군은 나중에 이제 반격 작전 들어갔을 때는 예. 딱 지침으로 3분의 1 이상 남으면 정지시킵니다. 아예 딱 공세 한계선을 딱 미리 정해놓고 그러니까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음. 독일군의 역습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 적이 있었는데 네. 저도 이제 우리 이 기계화 부대 지속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뭐 기회만 되면 가서 얘기를 하거든요. 뭐 제가
가장 쉬운 질문부터 합니다. 예. 우리 전차대대에 급수 트레일러가 몇 대가 있니? 급유차가 몇 대나 예, 있냐? 그러니까 급수 트레일러가 있습니다. 차도 아니고. 차도 아니고. 예. 음. 요즘은 뭐 도로 청소용 차가 있기 때문에 급하면 거기다 물을 담을 수는 있는데 예. 그러면 전시에 1인 급수량이 일일 얼마가 되고 우리가 취사상을 운영하려면 거기 물이 얼마나가 들어가야 되는데 사람들 밥도 먹어야 되고 물도 예. 마셔야 되니까. 그럼 우리 급수 트레일러가 그게 충당이 가능하냐? 그다음에 우리 공병대대에 가면 이제 전시에 이제 그 정수 기능이 예. 있는데 그게 사단에서 소요되는 정수량을 다 충당 가능하냐? 이거 너무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건 딱 1인당 얼마 하루에 얼마 계산하고 그다음에 머리수 곱하면은 용량이 나오면 거기 곱하기 한 120% 정도 갖춰놓으면 충분할 것 같은데. 제가 그 이라크 바그다드로 가기 전에 쿠웨이트에 이제 공항에 딱 내리거든요. 예. 제일 놀랐던 게 뭐냐면은 기지 군데군데 우리 생수병이 예.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여 있죠. 예, 예. 바그다드 기지 안에 들어가도 캠프 빅토리 안에 들어가도 군데군데 PT병들이 산처럼 쌓여 있어요. 제일 많이 보급 소요가 되는 게 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거 그래서 제일 그 안바로 주위에 있던 저 미 해병 원정군이 제일 곤란했던 게 네. 그 물이었습니다. 물. 그래서 거기는 진짜 기준대로 하루에 최소 1인당 PT병 3개는 지급해야 된다. 세 개면은 한 5리터 정도 되나요? 그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예. 그걸 못 지켜가지고 사령관이 고민을 하고 하는 걸 제가 봤는데 예. 물은 정말 중요한데 우리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아마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근데 공개하진 않는데 충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그냥 대충 주변에서 물 품으면 된다. 대한민국 한반도는 물이 깨끗하니까. 그런 인식인 것 같아요. 보니까 아무 데서나 물 먹으면 된다. 근데 사실은 이제 한반도에서 특히 이제 기갑부대 전진하는 뭐 이런 상황이면 당연히 화학전 상황일 텐데 그 아무 물이나 먹을 수 있는 상황은 그러니까 지금 예. 그런 거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안 된 것 같아요. 당장 뭐 기름이 예. 문제가 아니고 사람 마실 물조차도 지금 거기다가 이제 두 번째가 기름이거든요. 예. 지금 이번에 그 러시아전을 보면서 개전 초기에는 예. 우리 군도 또 이렇게 막 뭐 전운 분석한다고 막 나와서 지속 지원 분야 막 얘기 나왔거든요. 예, 예. 그 우리 지금 대대에 갖고 있는 유조차, 예. 그다음에 뭐 대대 여단 밑에 있는 군수 지원 대대에서 하루에 전차 몇 대 얼마만큼의 연료를 재보급할 수 있느냐, 예. 능력이 되느냐 예. 고민을 해봤어야 쓸 겁니다 분명히. 예. 예. 분명히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나왔을 텐데 네. 이게 항상 뭐 탄약도 마찬가지인데 네. 우리는 이게 돈이 걸린 문제지 않습니까? 예산이 걸린 문제. 그런데 대부분의 그 방위력 개선비는 하드웨어, 예. 장비 사는 데 투입되지 예. 유지 보수하는 데라든가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사실은 돈 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미군 부대 훈련하는 거 보면은 정말 거대한 유조차들이 네. 막 계속 붙어가지고 이제 다니는데 미군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것도 부족하다. 네. 예, 특히나 이제 이거 훈련장에서 얌전하게 훈련할 때 기준으로 만들어놓은 기준 다 필요 없다. 전투기동 몇 번 하고 나면은 막 그거보단 2배는 더 퍼먹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 기갑부대 주변들 다니다 보면은 유조 트럭이 잘 안 보이거든요. 생각만큼. 옛날에 걸프전 때 미국 네. 해병대 그 뭐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미 해병대 병사들이 육군을 제일 욕했던 게 네. 육군 PX 가면은 이제 그 많은 게 뭐냐면은 그 야투경용 배터리. 네. 자기들 그 보급이 잘 안 나온다는 겁니다. 해병대는. 어느 나라나 해병대는 좀 가난하군요. 네, 보면은. 해병대가 힘들다 보니까 네. 그 PX인데 들어가면은 그 배터리만 다 사온다는 겁니다. 막 투덜투덜거리면서 육군은 뭐 이런 것도 보급도 잘 되는데 PX도 많다 그러고 뭐 그런 얘기하는데 우리 지금 이런 거 신경 지금 전기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전기에 대해서는 전기를 쓰는 제품이 장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예,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 배터리 뭐 종류도 좀 통합을 해야 되고. 그렇죠. 사실 발전기 뭐 이런 AA 것도 배터리부터 시작해서 네. 큰 배터리까지 다 다종다양하면 예, 뭐 충전할 수 있는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뭐 이런 거 고민하는데 네. 좌우지간 물, 기름 뭐 이런 거 탄약도 사실은 어떤가요? 보면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겉보기로 보면은 이제 기계화 부대 보면 되게 위풍당당해 보이는데 사실은 이제 기름 퍼먹는 존재 그리고 어마어마한 이제 탄약을 소모로 하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과연 이제 잘 보유하고 있나라고 항상 궁금했는데 대령님 말씀 듣다 보니까 거기에는 충분한 역량까지 가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러니까 뭐 이번에 이스라엘도 지난번에 전쟁할 때 네. 보셨겠지만 전 세계에서 일주일 이상 전면전을 지속할 수 있는 나라는 사실은 미국, 중국, 한 러시아 정도 자체적으로 외부의 지원 없이 네네. 제가 보기에는 한 이 세 나라 정도만이 어느 정도 되지 그 미국이 딱 지원
끊어버리면 이스라엘 전쟁 안 되는 거 알기 때문에 계속 세계에서 반 그 유대주의자들이 네. 미국을 욕하는 이유가 너네 때문에 전쟁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냐고 비난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우리가 봤을 때는 러시아군 되게 빌빌거렸다라고 보여주면 대령님이 보시기엔 전혀 아니다. 그만큼 3년째 지금 버티고 3년째 자기네 나라 거서 물론 중국 거 수입해서 일부 쓰고 있지만 네. 러시아나 되니까 3년째 지금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네. 러시아가 유리한 쪽으로 전쟁이 끝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그거는 지속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속 능력이라는 게 예. 그렇게 중요하다. 예,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지속 능력이죠. 예. 어쨌든 이제 펀치만 잘 갖추는 게 아니고 이제 잘 먹고 평소에 이제 그 15라운드 뛸 수 있을 그럼요. 만큼 체력을 갖춰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좀 걱정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사실 이제 훈련 같은 경우도 좀 저는 이제 걱정이 될 때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훈련 같은 경우 보면은 기갑은 제가 이제 뭐 이런 다큐멘터리나 이렇게 보다 보면은 시뮬레이터들을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네. 있고 미군들도 이제 시뮬레이터로 네. 이제 훈련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런 훈련 효율성에 대해서는 지금 북괴군 같은 경우는 10년을 복무합니다. 10년 복무. 예, 전차 승무원이 10년 복무하고 우리 18개월 복무하는데 네. 후반기 교육이라고 기계학교에서 받는 교육 빼고 나면 한 15개월 정도 부대에 와서 훈련을 하거든요. 예. 15개월 가지고 전차를 운용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한다는 거는 거의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불가능에 가깝다. 예, 그래서 저는 뭐 요즘은 뭐 한 30억, 80억, 100억 이렇게 전차 얘기하는데 네. 제가 옛날에 대대장 할 때만 해도 우리 병사들 그때는 조종수가 일부 병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 간부죠 보면. 예, 그는 너 삼성 회장님 차가 마이바흐가 몇 억인 것 같냐? 얼마 된다. 너는 그 양반보다 한 10억 10배 정도 높은 가격의 차를 몰고 다니니까 자긍심을 가져라 이렇게까지 얘기했었는데 예. 최근에는 그나마 이제 전차 승무원들이 대부분 이제 뭐 K2 전차 같은 경우는 3명이 다 간부고 K1 전차 같은 경우 탄약수 1명 정도만 빼고는 이제 대부분 뭐 4년 이상 복무하는 이제 간부들로 이루어져 가지고 복무 기간에 대한 어떤 제한 사항은 조금 해소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 인원의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지만 그 네. 어떤 훈련의 성숙도라든가 이런 것도 숙련도. 문제지만 문제는 우리 장비를 갖고 있으면서 네. 그 장비의 성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훈련을 못하는 제한 사항이 저희 덧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있는 것도 제대로 활용 못한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예. K1 전차 같은 경우는 예. 그 CPS라고 있습니다. GPS. 전차장 이제 전망 예. 등인데 예. 그 포탑에 돌아가면서 360도 네네. 회전하면서 근데 여기 CPS가 있으면 좋은 게 뭐냐면은 헌터킬러 기능이라 그래가지고 네. 포수가 이제 A라는 적 표적을 조준해서 사격을 할 때 예. 전차장이 CPS를 돌려서 B라는 표적을 조준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미리 조준해 놨다가 예. 그러면 이제 이게 사격이 끝나고 나면 전차장이 버튼만 누르면 포가 자동으로 들어와서 포수가 정밀 조준해서 다시 사격을 하든가 네. 정급하면 전차장이 바로 사격도 가능합니다. 자기가 뭐 탈취해서 그냥 네, 탈취해가지고 자기가 탈취해봐라 그러는데 예. 그거를 가능한데 이거 훈련 거의 못했습니다. 제가 중대장 때 제가 중대장 때 이후에 대대장 때까지 예. 몇 년 전에 겨우 이제 이게 사격이 됐는데 예. 안전 위험 문제 때문에. 그게 위험합니까? 별로 위험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포수가 정밀 조준해 놓고도 네. 안전 때문에 도비탄 나고 그러니까 사격 준비 끝 하고 보고 하면 조준 끝 하면은 예. 전차장이 쏴면 쏘는데 예. 그 사이에 안전 통제관이 들어가서 확인하고 이상 없으면 쏴를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 사실은 이제 급속 사격 같은 경우 보면은 분당 최대한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연습을 해봐야 되는데 못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CPS조차도 전차장이 조준하거나 이런 게 네. 뭐 포수가 이제 잡아가지고 자격하면 모르겠는데 전차장 사격은 불가능한 겁니다. 이거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정밀 조준하기 포수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차장 CPS 사격을 제가 한번 중대장 때인가 한번 한다고 했다가 네. 잘렸습니다. 그건 안전 문제상 문제가 있다. 아니 그게 사실 이제 전차장이 너무 빨리 이제 표적을 획득해가지고 넘겨주면서 이제 처리가 안 돼가지고 문제가 될 수는 있어도 예. 당연히 그거는 요즘 그렇죠? 현대 전차전에서는 ABC 아닌가요 보면은? 근데 그거를 예. 처음에는 CPS 있어가지고 헌터킬러 기능이 있다는 거를 전 세계 자랑을 했습니다. 당연히 그 자랑할 만한 일이죠. 그때 뭐 에이브람스도 없을 때거든요. 음.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을 했는데 실제로 우리는 사격을 훈련을 못합니다.
사격을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최근에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이제 뭐 우리 간부들은 계속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기계학교에서 이제 사표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사격할 때 예. 그 뭐 각종 조건과 재원 같은 네네, 거를 사표 명시하는 만들어죠. 사표가 예. 있는데 거기다가 평가 항목에다가 예. CPS 사격을 넣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평가를 잘 받으려면 예. CPS 사격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잘 해서 거기서 성과가 나와야 이제 예, 그러니까 훈련을 이제 안 할 수가 없죠. 안 할 수가 지휘관들은 시키고 싶지 않지만 위험해서. 근데 평가를 받아야 되니까 해야 되고 비슷한 게 또 하나가 뭐냐면은 예. 수동 사격. 수동 사격. 전차 한 방 빵 맞으면 전차가 예. 깨지진 않겠지만 네네. 일부 전자장비니까 그게 일종의 컴퓨터거든요. 그렇죠. 그럼 일부 기능이 제한이 되면은 예. 수동 사격을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수동 사격을 해서 사거리 지표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옛날식으로 합치식으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맞추고 예. 이제 해야 되잖아요. 보면. 이제 보도 사격이라 그러는데 예. 그것도 사실은 못 믿는 겁니다. 이제. 아 그렇게 쐈다가 잘못 맞으면 어떡할 예. 거냐. 그래서 그 사격을 대부분 의무적으로는 하긴 하는데 그걸 잘 안 하다가 이제 그것도 사표에 들어갔거든요. 반드시 하게끔. 그래서 이제 강제적으로 필요한 사격을 이제 훈련 체계를 포함시켜가지고 좀 훈련을 하는데 의무로 만들었군요. 예, 이거는 한동안 진짜 심각할 정도로 저희가 문제가 많다고 생각했는데 네. 이제 더 심각한 거 하나. 더 심한 건 어떤 뭔가요? 우리 저 전차하고 장갑차 뭐 수상도와 심수도와 한다고 그러고 막 자랑하고 훈련 때마다 호국 훈련이나 뭐 이런 거 할 때마다 쫙 장갑차 전차 물 건너가는 거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승무원 딱 2명 탑니다. 장갑차고 전차고. 원래 보면은 4인 3인이잖아요. 보면. 3명 뭐 전차 같은 경우는 뭐 3명이 타던가 K2 같은 경우. 예. 장갑차 같은 경우는 뒤에 보병들 한 8명 8명 태워야 타고. 되잖아요. 예. 안 태웁니다. 그러면 저기 장갑차 같은 경우는 그냥 조종수만 조종수하고 차장만 탑승한 전차도 거? 마찬가지 전차장 조종수 이렇게만 태웁니다. 그러니까 야 그렇게도 건너가면 되지 않니? 그러는데 아니죠. 그거 그 뒤에 8명이 타고 있잖아요. 예. 8명이 타고 있으면 그 8명이 타갔을 때 그 친구들이 움직임에 의해서 장갑차가 사실은 방향이 돌아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K200 같은 경우는 가벼우니까요. 보면. 물결이 조금만 바뀌어도 잘못하면 돌아가 버립니다. 예.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해야 되는데 남한강 뭐 이런데 뭐 임진강 쪽에서 훈련할 때는 뭐 위험해서 못 한다고 치더라도 예. 다 대부분의 전차 부대는 안에 이제 영내 도하 훈련장이 있거든요. 간단하게 전차만 지나가. 힘수도와 이제 앞에 뒤에다 전부 다 이제 그 안전을 위해서 고란 전차 다 케이블을 묶고 예. 혹시 가다가 중간에 엔진이 꺼져가지고 스며리면 잡아당겨서 이제 끄집어내게끔 하고 훈련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병력은 안 태웁니다. 그러면 정작 그 전투 기동 때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그렇죠. 장갑차 승무원들은 도대체 어떤 내가 행동을 하고 있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공황 장애가 올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이미 우리 몇 번 훈련하다가 사망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저도 기억을 합니다. 보면. 안 합니다. 그래서 전시에 내 장갑차 옆에 포탄이 터지고 안에 병력들이 그래서 놀래가지고 막 우왕좌왕할 때 내 예. 장갑차가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그게 돌아갔을 때 어떻게 훈련을 해야 되는지를 습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거를 해본 적이 없으니 뒤에 타고 있는 보병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조종소도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제가 보기엔 그냥 이거는 보여주기식 훈련이 되는 겁니다. 아니 만약에 그게 걱정이 되면 차라리 충분한 도하 전력을 갖춰서 그냥 뭐 독일군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아예 수상 그 도하는 그냥 이제 있는 스펙상만 있는 거고 실제로는 무조건 맞습니다. 이제 교량으로 맞습니다. 이제 간다. 근데 우리는 또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런 걸 뭐 한반도 지형상 그 자체적인 도속과 도하가 필요하다고 해서 장비 비싼 돈을 주고 달아놓고 예.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장비의 어떤 취약점을 노정시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 이거 소상도하를 해야 되니 굳이 미군처럼 그냥 공병부대 도하부대가 운영하면 되지 않니 하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볼 때가 됐습니다. 장갑차도 그렇고 K21이나 K200도 예. 도하를 수상도하를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장갑 방어력이라든가 이쪽에서 심각할 정도로 지금 우리가 많은 취약성을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당연히 이제 도하를 하려고 그러면은 중량 제한도 걸리고 네. 그다음에 그걸로 안 되니까 이제 팽창식 이제 이런 것들을 갖춰야 되니까 거기에 따른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생길 네.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평시 훈련할 수 없으면 예. 전쟁 나서 그 장비와 그 기능 사용 못 합니다. 그래서 이거 솔직히 한번 우리 머릿속으로만 특히 이제 높은 분들 머릿속으로만 야, 우리 전차는 도하할 수 있어. 도섭할 수 있어. 이러고 생각하고 있는데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고민이 지금 돼서 예. 우리 병력들의 어떤 그 우수성이라든가 훈련 어떤 거 하겠다는 의지는 여건만 만들어 주면은 최고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인적 자원은 기본적인 자원은. 근데 우리는 안전이라든가 뭐 다른 행정적인 요소 때문에 훈련 자체를
묶어놔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긴 뭐 자주포도 예. 뭐 저 말뚝 받고 사격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제가 제일 진짜 황당했던 거는 전차포도 아, 셀프 틀 예. 예, 해놓고. 예, 그리고 뭐 이것도 뭐 또 불행한 사고 때문에 그랬지만 예비군들 사격할 때 예.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예, 예. 총 절대로 안 들어가겠고 예, 전부 예. 뭐 이러고 훈련을 하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 기갑은 저번 시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혼자서는 절대 안 된다. 네. 항상 보병과 포병과 이제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보전포 합동 훈련을 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전차가 정지하면 이제 기보가 앞서서 정지를 해서 확보를 해주고 다시 초월해서 전격하고 이런 것들이 훈련을 여러 번 많이 해야만 이게 속달이 될 것 같은데 네. 다시 탑승했다가 다시 내리는 것만 해도 사실은 보통 그럼요. 쉬운 일이 아닌데. 우리 이제 기본적으로 제병 협동 훈련을 기계화 부대가 해야 된다는 인식은 다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훈련을 나갈 때 제병 협동 부대를 편성해 나갑니다. 예. 그러니까 전차 대대가 기보 대대는 나갈 때 전차 대대는 전차 중대 2개에다가 기보 붙여서 중대 하나, 배속해서 공병소대, 방공소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근접 지원 반 해가지고 쫙 나가고 제가 여단장 할 때 제가 전차 대대 2개, 기보 대대 하나를 이제 이하에 두고 있는 여단장이었는데 뭐 대규모 훈련을 한번 나갔는데 저희 여단 병력이 전차 대대가 2개다 보니까 1000명 약간 넘었습니다. 1200명 정도 됐는데 훈련 나갈 때 보니까 제가 통제해야 될 병력이 2500명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거죠. 그러다 이제 포병대대까지 하나가 이렇게 예. 이제 붙여서 나오다 보니까 비교적 제병협동 훈련을 할 수 있는 편성은 개념은 잘 가지고 있고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문제는 이제 훈련장 여건이 낱날이 지금 악화가 돼가지고 예. 이게 지금 뭐 주민분들은 주민분들대로 애로사항이 많고 군은 군대로 지금 야 이래가지고 우리 이제 훈련 어떻게 하니 하는 정도 야 국민들이 어느 정도는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네. 솔직히 저는 뭐 연천이나 철원 쪽에서 훈련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연천과 철원 등 그 우리 군 훈련 관련된 지역에 있는 분들 지자체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뭔가 지금 혜택을 좀 더 줘야 된다고 할 건 하고 해줄 건 해주고 해주면서 그다음에 요구할 건 예. 요구하고 해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네. 특히나 이것도 이제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데 전차 부대가 주간에 훈련을 하면 동네에 그 조그만 동네라도 차가 다 막힙니다. 그렇죠. 안전 때문에. 예. 그래가지고 막 항의 들어오면은 밤에 훈련을 또 하라 그럽니다. 아우 야간은 더 위험한데. 그러면 이제 새벽에 훈련하거든요. 예. 위험도 한 것도 위험한 건데 예. 주민들 잠을 못 주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끄럽죠. 그러니까 그럼 주민들이 또 이번엔 반발을 하셔가지고 진짜 힘든 경우가 많은데 예. 저는 그 상황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뭐 하긴 뭐 인간이니까 섭섭한 게 왜 없겠어요. 제 중대장 때 훈련 나가는데 그 훈련장 못 들어가게 하겠다고 도로에서 그 라면 끓여 드시면서 들어 누웠던 주민들도 계셔요. 그리고 저 대대장 때는 대대장이 훈련 나갈 때 제일 신경 써야 될 게 지역 주민들 이제 사전에 미리 잘 협조하시고 협조 부탁하고 이제 이제 동네가 전차 대대가 딱 통과하면은 제일 먼저 지나가면 산수차가 물을 쫙 뿌립니다. 먼지 안 나게. 먼지 안. 그리고 이게 대대가 이제 부대에서부터 궤도에 있는 흙들 먼지 다 씻고 나갑니다. 근데 그래도 깨끗한 발로 이제 떨어지죠. 그러면 대대장이 맨 마지막에 남아가지고 한 10명 병력들 데리고 정리. 도로에 떨어진 예. 흙들 다 쓸어가지고 이제 마을 이장님한테 다 쓸었습니다 하고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훈련장에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면 요즘 들어서 야간 사격, 야간 기동 훈련 예. 못하게 하는 데가 많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제일 유명한 우리 용맹한 맹호부대 예. 지역에 훈련장이 2개가 있는데 예. 요즘 2개 다 사격이 안 됩니다. 아니 훈련장에도 사격이 안 되면 주민들 소음과 예. 그 지역에 이제 뭐 펜션 이런 분들이 이제 사실 오래되신 지역 주민들은 예. 그나마 군부대하고 오래 사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뭐 그러니까 양보할 거 양보하고 요구하실 거 요구하고 하는데 예. 외지에 나갔다가 아니면 외지에서 펜션이라든가 이렇게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들어오신 분들은 그런 어떤 기겁을 하죠, 또. 그게 없잖아요. 네. 어떤 컨택 포인트가 없다 보니까 무조건 막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못 합니다. 야간에는. 아니 그러니까 뭐 다들 뭐 다 중요하지만 어떻든 간에 이 속달과 훈련이라는 게 사실은 군에서는 핵심인데 그게 안 되는 상황에서 개별 뭐 차량의 성능 아무리 좋아봐야 그렇죠. 소용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참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고 그러면 사실 저는 또 다른 한편으로 좀 이제 걱정이 되는 게 예전에 이제 걸프전 이후부터 이제 우리가 보면은 야간전에 대한 이야기들이 네. 되게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투경과 관련돼서 네,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되게 많이 겪었던 것 같고 뭐 그것과 관련돼서 뭐 불미스러운 일도 좀 뭐 있었던 것 네. 같고
하는데 어떻든 간에 우리는 북한군에 비해서 유리한 거는 야간전 능력이 유리하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특히 이제 그래서 기갑 같은 경우는 뭐 미군 사례를 봤을 때 주간전보다는 무조건 야간에서 훈련을 야간에서 승부를 보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실제로 야간 사격은 고사하고 야간 이동도 이제 곤란하다 보면은 도대체 야간전은 어떻게 치르는 겁니까 보면? 제가 이제 요즘 뭐 현역 부대라든가 네. 아니면 이제 저희 이제 창끝 전투 학회에서 세미나 같은 거를 할 때 발표를 하게 되면 꼭 띄우는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 우크라이나 특수부대가 러시아군 이제 진지를 야간에 습격하에서 이제 타격하는 그 영상인데 다 찍었습니다. 그 자기네가 저 연령상 드론을 띄워서 네네. 이걸 다 찍으면서 네. 특수부대 일부 소수의 특수부대가 야간 투시경을 끼고 소음기를 달고 네. 그 러시아군 참호를 공격을 해서 네. 다수의 러시아군을 사살하고 생포하는 그 전과를 이루는 거를 네. 그대로 다 찍어서 네. 보냈습니다. 그걸 보여줍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여기 뭔가 하고 보고 있다가 네. 이게 지금 당장 당신들이 부딪혀야 될 야간 전투의 양상이다 하고 얘기를 해주는데 예. 지금 우리 야간 전투 훈련 수준이 어느 정도로 지금 악화되어 있냐면은 제가 중대장 때까지만 해도 한 1990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매주 목요일은 야간 훈련의 날이었습니다. 야간 훈련 날. 그래서 전전 후철 뭐 이래가지고 네. 전반야 후반야 철야 야간 훈련하고 그 다음 날 뭐 반나절 쉬거나 하루 쉬거나 이렇게 의무적으로 그렇게 했었고요. 야간 전투를 강조하셨던 어떤 지휘관들은 특정 대대는 예. 일주일 내내 너희는 이번 주 일과가 예. 주야를 바꿔서 생활해. 이렇게 된 겁니다. 야간에 와서 업무하고 야간에 훈련하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 대대는 사단사령부나 상급 부대에서 예. 나가지도 마. 뭐 거기 뭐 회의 부르지도 말고 그 부대는 그냥 야간 훈련만 해. 이렇게까지 강조하셨었는데 예. 언젠가부터 야간 훈련을 안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이제 행정적인 문제인데 원인이 예. 뭐 전차 중대나 보병 중대나 이런 전투 중대는 전투 부대는 그나마 뭐 대대장이나 뭐 여단장이나 누가 이렇게 좀 의지를 가지고 하면은 예. 다 훈련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예. 참모부 있는 인원들은 뭐 사단에서 부릅니다. 군단에서 부릅니다. 점검 나옵니다. 언제까지 뭐 해서 보고하랍니다. 그러니까 미치겠다. 처음에는 본부 중대나 참모부 인원들 일부가 빠졌다가 예. 행정이 점점 늘어나니까 아예 본부 중대나 참모부는 이제 야간 교육에서 열애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 대대 인사과나 대대 군수과에서 예. 임무를 받아서 회의를 가거나 보고서를 내게 되면 그 세부적인 현황 누가 파악합니까? 중대에서 파악해야죠. 그렇죠. 그러면 중대 행정병들은 훈련이 아니고 걔들도 남아서 PC 앞에서 작업해야 행정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행정이 과도하게 늘어났다. 두 번째 예. 이건 제도와 시스템상의 문제긴 한데 우리 야투경 같은 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게 뭐 개인당 하나씩 다 나온 것도 아니고 뭐 소대당 몇 개, 뭐 분대당 1명 내지 2명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것도 구형으로 오래된 거. 그러니까 사실 이제 야투경 같은 경우도 옛날에 단안식이었다가 예. 쌍안식으로 바뀌고 예. 예전에 이렇게 길었다가 지금은 예. 짧아지고 여러 가지 변화들이 우리 많지 예전에 아주 않습니까? 구형 쓰고 있는데 예. 이거를 우리 행정보고관님들께서 예. 잘 불출을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그냥 박스에만 얌전히 있는 거군요. 왜 쓰고 나가서 훈련을 하라고 지휘관이 요구를 합니다. 예. 요구를 했는데 그게 야간에 이걸 쓰고 산에서 훈련을 하다 보면은 뭐 맞고 떨어져 나가는 것도 있고 망실되는 파손되는 것도 것도 있고 있고 하잖아요. 예. 그 비싼 장비잖아요. 그게 가격이 한 뭐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 되는 것도 있는데 예. 손망실을 이제 때립니다. 그러면은 예전에는 어떤 경우는 저는 예전에 초급장교 때는 간부들이 돈 모아가지고 n분의 1 해가지고 돈을 이렇게 물어내는 적도 있었는데 요즘은 그나마 보험이 좀 돼 있어가지고 예. 보험으로 이제 손망실을 처리를 해줍니다. 대신 그 부대는 손망실을 낳은 만큼 연말에 뭐 성과 상여금 이런 거 줄 때 빠집니다. 점수가. 아니 원래 그 훈련이라는 거는 실전처럼 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보면은 제가 미군 부대에 있을 때 보면은 그 친구들은 당장 그 각계 전투만 해도 개머리판이 깨지도록 포복하고 보면은 하는 상황인데 제가 지난번 헬스장에서 예. 총 잊어버려가 총 바뀌어가지고 총 찾는다고 붙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거 왜 이렇게 됐냐면은 처음에 미군들이 총을 분실하는 사람이 진짜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총을 보관했다가 나중에 전투 나갈 때 불출하고 하다니까. 예. 그 지금도 미군들은 그때 이후에 24시간 내 눈에 내 몸에 총이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24시간 총 유휴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라크에 있을 때도 비번일 때도 네. 하다못해 샤워장 갈 때도 권총 홀스타를 메고 갑니다.
24시간 총기를 휴대하니까 예. 내 몸에서 총이 없으면 총 어디 갔지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인데 야투경을 창고에 가다 놨다가 예. 훈련할 때만 써야 되는데 훈련할 때 쓰려니까 조작도 안 되죠. 그렇죠. 마운트에 제대로 예. 끼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폼으로 이렇게 헬멧에 마운트는 다 있어요. 예. 근데 안 끼는 거죠. 그리고 나서 평상시에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훈련장 나가서 망실이 되거나 고장이 나고 예. 그 고장이 나면은 손방실 처리하고 거기에 대한 간부가 페널티를 주니 책임져야 되고. 그러면 제가 행정복관이라도 웬만해서는 불출 안 하죠. 이게 실제로 보면은 뭐 미군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게 이제 생각보다 무게가 있어서 예. 이게 쏠림 현상도 있고 멀미나고. 조준할 때 예. 보면은 평소와는 요령이 되게 많이 예. 달라야 되고 특히나 이제 공용화기 같은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그렇죠. 이제 여러 가지로 신경 쓸 게 더 많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게 아무리 이제 뭐 냉각식이 아니고 이제 비냉각식으로 이제 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라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하면 아무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요. 보면. 그러니까 지금 장비를 줘놓고 사용하면은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장비를 활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사실은 뭐 여기서 제일 큰 문제는 총기인데 사실은 예. 총도 뭐 통합보관 한 다음부터는 자기 총 분해 결합 못하는 현역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야투경도 마찬가지예요. 1년에 몇 번 나오지도 않는 야투경을 자기가 어떻게 조종을 하고 어떻게 야투경을 가지고 야간에 그 조금 오버 쓰고 있으면 멀미 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거? 예, 그거 적응을 해야 되고 그때는 예.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 숙달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생기느냐. KCTC 들어가서 예. 일방적으로 학살당하는 일이. 그러니까 야투경을 쓴 대항군 부대의 지형도 익숙하죠. 그냥 진짜 학살입니다. 학살. 거기다가 애들은 야투경이 일부만 있으니까 후레쉬를 켜거든요. 그러니까 뭐 나 잡아 주시오라는 100%다 직결되는 겁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그 야투경이 비싸다라는 이제 견해를 되게 많이 가졌는데 최근에 이제 뭐 테무나 뭐 이제 이런 중국 알리익스프레스 가면 널렸습니다. 널렸어. 정말 뭐 내구성이 얼마나 될지는 사실 알 수 없습니다만 제가 들었던 가격에 비하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가격으로 지금 비냉각식 같은 경우는 막 널려 있거든요. 보면은. 그러니까 저 정도 가격이면 충분히 훈련용으로는 얼마든지 지급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막 들 정도인데 그러니까 보면은. 제가 지금 아까 저 중국 관련된 거 전승절 행사에 관련돼서 예. 중국이 무서운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예. 정말로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 북해군 애들이 10병씩 나와가지고 이거 쓰고 나오는 거는 제가 쇼라고 볼 수도 있는데 특수한 일부 부대라고 보는데 예. 중국군 애들이 그러고 나오는 거는 예. 정말 저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압도적인 생산력이 있으니까 예. 사실은 뭐 그거 뭐 훈련용으로 지급해가지고 뭐 망실되고 파손되는 거 그냥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미드나 미국 영화를 보면은 예. 뭐 네이비 실 팀들이 야간에 침투해 가면서 수십 명을 한 4-5명이 들어가가지고 다 제압을 하면서 들어가잖아요. 예. 그리고 그거는 야투경을 갖고 있는 팀과 없는 팀의 결국은 그렇죠. 일방적인 학살이죠. 소음기 달고 들어가니까 예. 소리 안 나게 나는 보고 저건 못 보고 그런 형태의 전투가 벌어지는데 우리는 이런 훈련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야 이거는 안전 문제도 또 일부 있는데 안전 문제까지 해서 야간 훈련 안 하는 이유가 그죠. 야간에 전차 아까 말씀드렸지만 훈련 여건 대민 어떤 그 민원 제기 그다음에 야간에 훈련하다가 다치거나 사고 났을 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책과 책임이 떨어지니까 지휘관이나 간부들이 안 하는 게 차라리 낫다. 아유 그냥 야 했다 치자. 대한민국 그 군대 최대 병폐죠. 했다 치고. 예. 그러니까 뭐 야간 교육 꼭 해야 되면은 실내 이론 교육합니다. 그냥 아니면 저 주둔지 안에서 불 켜놓고 하는 주특기 교육. 그러니까 전술훈련 위주로 해야 되는데 그걸 가장 위험한 분야를 다 빼고 주특기 훈련과 실내 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행정적인 군대가 되다 보니까 예. 심각하게 고민이죠. 사실 이제 그 방금 말씀하셨던 야투경이라는 것들은 이제 주로 기보 관련된 사항이지만 사실 기갑 장비에도 많지 않습니까? 이제 조종 사용도 저기 뭐야 열상 장비. 예, 열상 장비 같은 경우는 더 관리나 네. 사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 주의 사항도 많을 것 같은데 보급까지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로 참 네. 난망하다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드네요 보니까. 그럼 거기는 뭐 배터리라도 안 들어가니까 전차에다 장착해 놓으면 예. 그 열영상 장비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데 제가 중대장 때 제가 기보대대 배속 올라갔는데 네. 이제 기보대대장님이 이제 캐리어 전차 나온 지 얼마 안 되니까 네. 한번 혹한기 훈련을 나갔는데 야 거기 연령상 장비 좋은 거 있다니까 한번 구경 좀 하자 해가지고 한번 제가 네. 진지 방어진지 딱 편성했는데 그 보러 올라오셨습니다. 예, 딱 예. 전차 포탑 들어가서 이렇게 보시더니 딱 나오셔서 한다는 얘기가 야간 정숙 보행 이런 거 하나도 필요 없네 이제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그때 마침 그 지역으로 뭐 훈련 부대가 하나가 지나가고 있었는데 야간 행군을 하면서 우리 스키파크라고 그래가지고 예, 예. 하얀색 국방색 뒤집어 예, 입는 거. 예. 근데 저 멀리 오는 친구가 뭐 하얀색을 입고 오다가
이게 이렇게 까지면 이렇게 안엔도 국방색이잖아요. 연령상 장비로 흑백이 식별이 된 겁니다. 그렇죠. 한 2km 정도 2km 정도 떨어지는 떨어진 데서 그걸 보시더니 야, 우리는 왜 야간 정숙 보행을 하는지를 모르겠다. 이제 다 이렇게 보이는 세상. 다 보면 그렇죠. 특히나 이제 네. 냉각식이면 네. 더 잘 보이죠 보면은. 겨울 되면은 뭐 온도차가 훨씬 나니까. 훨씬 나니까. 예. 그러니까 그게 20년 전 한 30년 전 가까이 된 얘기인데. 그렇죠. K1 전자 처음 나왔을 때는 1980년대 후반 예. 뭐 이 정도니까요 보면은. 근데 지금도 우리가 지금 야투경이 지금 몇 개가 안 된다, 성능이 구형이다, 관리 못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으면 우리는 야간 훈련에 관련돼서는 나아진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뭐 새 촬영하시는 탐조인들도 예. 정말 다종다양한 야투경 뭐 야간 식별 장비들 갖추고 나가시는 판인데 지금 뭐 우크라이나 군도 지금 러시아 군도 마찬가지지만 다이 야간 열상 장비 없으면 예 드론 야간에 못 날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과연 대한민국 군이 실전을 준비하고 있나라는 생각도 들고 마지막 뭐 시간 관계상 네. 이제 하나만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보다도 더 전에 예전에 이제 돈바스와 관련돼서 봤을 때 제일 무서웠던 기억이 나요. 그 당시에 우크라이나 군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통신망이 마비가 된다. 네. 그리고 통신망에 러시아군이 침투를 해가지고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몰아놓고 난 다음에 자관 일방적으로 갔다라는 이야기. 특히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우크라이나전 최근 들어서는 뭐 미군이 제공해준 여러 가지 이제 정밀 탄약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러시아의 전자전에 이제 걸려가지고 이제 더 이상 뭐 일반 포탄하고 뭐 다를 게 없는 네.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수많은 커뮤니케이션들이 다 이제 무선 통신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 역시도 전시를 감안하면 과연 우리가 평상시처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하에서 훈련을 할 수 있나? 그런 걸 감안하고 훈련을 하고 있겠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보면은 우리나라가 국가가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의 그 밴드 범위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 지금 상당히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군에서 사용 가능한 주파수 범주는 예, 더 좁거든요. 그렇죠. 옛날에 그냥 뭐 전자기 아무런 그 기능 없을 때 들어와 있는 진짜 쇳덩어리 장비 때 받아놓은 그 주파수 범주라 가지고 우리는 엄청 좁습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가끔가다 그래서 민간 영역하고 충돌도 되기도 하고 하는데 전자기전이라고 요즘 부릅니다. 전자전이라고 요즘 뭐 전자기전 스펙트럼 뭐 이런 용어도 쓰고 통상 그냥 간단하게 전자기전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보면서 북계권 같은 경우는 특히 그 소련식 그 교리를 쓰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는 전자기전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서방 국가보다 훨씬 관심도 많았고 능력도 더 뛰어난 것으로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방송 보시는 분께서는 좀 당혹스러우시겠지만 사실은 구소련 시절부터 해가지고 상당히 이제 전자전과 관련된 장비도 이제 뭐 탁월하고 심지어 이제 일선 최전선뿐만 아니고 저 우주에 있는 상공에 있는 것까지 방해할 수 있는 여러 장비들을 지금 러시아군도 사실 많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보면. 북계군도 동일합니다. 거의 그 친구들은 소부대까지 전자기전을 할 수 있는 장비와 인력이 내려가 있는데 네. 우리 육군도 전자기전 부대가 있습니다. 있죠, 있기는. 있는데 예. 그 전자기전 부대가 저쪽 야전에 이제 전방부대에 있는 친구들은 전역할 때까지 한 번도 못 보고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철책에 DMZ 지역에 있는 이제 일부 뭐 그런 장비가 일부 있는 거 그런 거 같이 생활하는 병력들 말고는 뭐 페바라든가 아니면 이제 중심 지역에 있는 부대들은 우리나라에 전자기전 부대가 있는지 자체를 모릅니다. 통상 예. 군단급 이상이라든가 예. 이제 작전사 쪽 정도만 있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뭐 전자기 공격, 전자기 방어 뭐 이런 역할을 하는 부대는 제가 대대장 때도 같이 훈련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뭐 사단급 훈련 나가거나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배속이 돼서 예. 뭐 지원을 나가고 하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 대부대급 전자기전 장비와 인력은 편성이 돼 있는데 예. 지금 가장 핵심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지금 드론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소부대 기동부대에서 그러니까요. 전자기전 능력을 가지고 있고 회피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중대급 뭐 이 정도에서 보면은 하다못해 그 분대급에도 드론을 제명할 수 있는 제모를 달고 다녀야 되거든요. 전차에도 붙여야 되고. 근데 지금 우리는 그런 개념이 사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드론 제모도 제모지만 사실은 이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는데 극심한 뭐 이제 되면 아무 무선 통신이 거의 안 되는 네.
그러면 사실 되게 당황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하위 지휘관들 맞습니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이제 교육사에 근무하면서 이제 교리를 이제 담당하는 이제 과장 중에 한 명일 때 새로운 교리를 쓴다 그래서 이제 검토를 하러 들어갔다가 이제 기동계획이라고 그림 이렇게 그리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야, 이 기동 도시 계획이 도식화된 기동 계획이 6.25 때하고 달라진 게 뭐가 있냐? 우리가 뭐 전술적 행동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는 거 말고는 예. 여기 전자전 부대 있니? 그다음에 여기 드론 비행 시간과 계획이 들어가 있는 거 있어? 그게 들어가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아군 전자전 부대가 예. 전자기전 부대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떤 전자전 공격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그 앞에 있는 아군들 영향을 받거든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그때 공격을 작전을 중지하거나 아니면 다른 행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 기동부대는 전혀 모르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우리 아군이 전자기전 공격을 한다 그러면 재밍한다 그러면 뭐 통신 다 마비죠 보면. 우리 작전이 심각한 영향을 받거든요. 그렇죠. 사실 러시아군이 초반에 이제 그런 실수를 많이 예. 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그게 현실적인 문제인데 거기에 대한 본 적이 없으니까 마인드가 없는 거예요. 뭐 일부 보도에서는 뭐 이제 부대 지휘도 카톡으로 하느냐 뭐 이제 이런 이제 이야기들 나오는데 사실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보면은. 지난번에도 이제 얼마 전에도 이제 그 관련된 이제 학교하고 기관에서 이제 전자기전 관련된 세미나를 하면서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러시아군이 사용했던 전자기전에 관련된 대부대급에서부터 소부대급까지 거기 네. 핸드폰도 전부 다 등반해서 예. 캡처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라면 기지국 같은 거를 띄워가지고 모든 핸드폰 통신을 다 잡아가지고 여기서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작을 하거나 조작을 하거나 예. 통제를 하거나 그런 역할도 하는데 지금 소부대급 전자기전 역량을 지금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예. 지금과 같은 관성이 그대로 유지되다 보니까 대부대급 전자기전에 관련된 논의만 있지 소부대 기동부대가 전자기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대응해야 하고 되는지. 운용을 할지에 대해서는 이 관심들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심은 있어요. 기동부대는 관심이 있는데 예. 기동부대가 전자기전에 대해서 뭘 장비를 소요를 제기하고 뭐 이거 할 수 있는 지금 체계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관련된 학교나 기관에서 그거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관성대로 예전에 그 대부대급만 관심 있는 겁니다. 사단급 군단급 네. 뭐. 그리고 그 밑에 중사, 상사, 소위, 중위, 대위들이 쭉 앉아 있는데 이 친구들이 거기 왜 왔겠습니까? 그 세미나에. 자기네가 필요한 걸 들으라고 왔는데 저쪽 위에 얘기를 하니까 제가 보면서 와, 저 친구들한테 미안하다. 전방에서부터 여기까지 왔을 텐데. 그런 우리는 진짜 이거 진짜 예. 큰일 났습니다. 전자기전에 관련돼서. 작년인가? 예. 재작년에 그 우크라이나 방사청장 여자분이시던데 네네. 와가지고 그 양분이 우리나라에 요구했던 게 두 예. 가지였습니다. 어떤 걸 요구했나요? 전자기전 장비와 드론. 대한민국이 가장 취약한 분야. 두 개 분야 장비를 달라고 그러는데 번지수를 잘못 알고 오셨네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 보면서 야 저거는 감당이 안 되겠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네. 실전을 치른 현대전 제일 지금 현대전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필요한 게 전자전 장비와 드론 관련 장비다라고 네. 볼 수 있겠군요 보면은. 저는 지금 대부대급 전자기전 장비 지금 개발하고 있고 네. 일부 실전 배치된 것도 있는데 네. 그것도 그거지만 지금은 당장 급한 거는 소부대급 기동부대용 전자기전 장비와 뭐 훈련.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과 신속한 전력화가 네. 당장 필요합니다. 당장. 어떻든 여러 가지로 뭐 새로운 첨단 기술, 장비, 스펙상 여러 가지 능력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그걸 습득할 수 있는 이제 환경이 지금 점점 더 열악해지고 있고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이제 우려의 말씀.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뭐 러시아부터 이제 북한까지 다 하고 있는 전자전이라든지 야간전과 관련돼서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전혀 대응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군 현역으로 다녀오셨던 분들은 다들 아셨던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새삼스럽게 방송을 보신 분들께서는 그런 생각 드실 것 같아요. 야 그게 얼마 전 옛날 이야기인데 아직도 그러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셨을 텐데 대령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오히려 점점 더 상황은 안 좋아지는 것 같다라는 우려 여러 가지로 많이 답답합니다. 네, 어쨌든 뭐 이 방송이 모든 거에 대해서 뭐 대안까지 제시를 할 수 있는 방송은 아니다 보니까 오늘은 우리 최무룡 대령님과 더불어서 한국군에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실태에 대해서 알아야 이의도 제기하고 문제점도 제기해야 그나마 조금이라도 긍정적으로 되지 않을까 싶어서 대령님께서 오늘 힘들고 어려운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한국군 훈련과 관련돼 있는 과연 우리는 현대전을 치를 준비와 훈련을 하고 있는가라는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여러 가지로 마음이 답답합니다만 이런 것들이 또 개선을 위한 또 첫 번째 단초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나와주신 대령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